신라 선덕여왕 11년 대야성의 검은 하늘에 한 줄기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와 함께 윤충이 이끈 백제군사 1만은 어둠을 틈타 신라의 대야성 공격을 시작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렸던 대야성은 삽시간에 백제군에 점령당했다. 백제에게 40여 성을 빼앗기고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백제 서해 국경 유지인 대야성이 함락당하던 그 시각, 신라의 대군은 대야성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백제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선 어떤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을 7월, 백제왕 의자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나라 서쪽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8월, 다시 고구려와 공모하여 당항성을 빼앗으려 하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 당태종에게 급함을 알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구려와 백제가 공모하여 당항성을 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백제와 고구려는 당항성에 오지 않았던 것일까? 당항성 전투라는 게 삼국유사나 이런 기록에 한 줄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래서 말로만 당항성을 친다 하고 떠들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백제가 신라 당항성을 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항성을 둘러싼 백제 의자왕의 계략. 대야성이 함락되던 그때 당항성에선 어떠한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다. 백제에게 40여 성을 빼앗겼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라는 왜 그토록 당항성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구봉산. 1971년 사적 제217호로 지정된 당성이 있는 곳이다. 우거진 숲을 사이에 작은 풀벌레 소리만 남아있는 이곳. 당성은 원래 한강백제 시절에 그 당나라 대당무역 항구로서 개설이 됐어요. 신라 시절에 와서 이제 당항성, 당성 또는 당성군 그런 이름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다 약칭해서 당성이다. 1300여 년 전 신라가 결사 항전을 준비했던 당항성이 바로 이곳 화성의 당성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 당항성은 당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금 현재의 당성이 과연 당항성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일대에 있는 고대 성곽들을 다 조사해서 그것이 그 가능성을 추론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당성 주변에 있는 성곽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더니 그 시기, 그러니까 6세기 중엽이나 뭐 그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성 중에는 유일한 그 성이 바로 지금 당성이고요. 바다도 지킬 수 있고 내륙에서 오는 적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 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당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야성 전투 당시 당나라는 신라의 구원 요청에 따라 즉각 군대를 파견했고, 이후 당나라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당항성의 한자가 지금의 당나라 당자로 바뀌었다고 한다. 당성은 축조 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에 쌓여지는 석축산성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그 6세기 중엽에 그 신라의 어떤 축성 기술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석성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그 바깥쪽을 아우르는 것은 이제 토성에다가 그 기저부에는 이제 그 이렇게 석축을 한 그런 형태의 축성 기법은 뭐 대체로 통일신라 시대에 나오는 그런 그 토성 축성 기법인데 거기서 출토된 유물로 봐서는 대체로 한 9세기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돌과 흙으로 쌓아 만들어진 두 개의 성벽. 먼저 쌓여진 석축성은 태미식 성벽이다. 두 번째 성벽은 첫 번째 성벽의 중간부를 관통하는 장방형 포곡식 성벽이다. 지금까진 이 성벽이 내성으로 알려져 왔지만 발굴 조사 결과 1차 산성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쌓은 성벽으로 추정된다. 6세기 중엽에 그 석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석성의 규모는 약간 대략 한 600m 정도 되는 작은 규모였다가 나중에 크게 확장되는 이유는 결국은 당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활동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훨씬 더 중요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걸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성벽과 함께 우물지, 성문지 등도 확인됐다. 당성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이곳. 우물이 있던 이곳은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원형으로 둥글게 땅을 판 다음에 그 안쪽에 돌을 대서 밑에는 넓고 위로 가면서 좁게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치석이 되어 있고요. 현재 폭은 50cm, 깊이는 1m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당성대에 있는 유일한 식수원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성문은 각각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는 현재 1차성일 때는 성 내부였던 곳인데 2차성이 되면서 그 성을 토성으로 호축을 쌓아가지고 서문으로 만들었던 곳이고요. 군사들이 다녔거나 아니면 멀리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연불산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군사적 경계를 했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 어떤 사람들도 이쪽으로 이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올라다녔던 곳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성문의 형태는 개거식 문지 위에 나무나 돌을 대고 그 위에 망루와 같은 것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당성은 성 자체만을 생각하지만 역사 속의 당성은 성과 함께 그 일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 삼국시대 당시 당성은 항구를 포함한 행정구역으로 바다와 인접해 있었다. 화성은 그 야산이 있고 갯고란이 그냥 사방에 널려 있던 곳이에요. 그게 차츰 막혀서 나가면서 지금처럼 화성이 평야지대의 화성이 된 거죠. 하나의 물길이 밭이 되고 또 하나의 물길이 논이 되면서 당성의 모습도 서서히 변했다. 실제로 1919년 간행된 지도를 보면 당성 인근까지 바다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성 주변의 폭우 현황으로 보아 당성 앞까지도 물길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지금 당성 북쪽에 보면은 바다가 굉장히 멀어서 이게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제시대에 나온 지도를 보면은 바다가 바로 당성 북쪽에 내려가면서 연결되는 논 일대까지도 다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사 속의 당성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국의 치열한 쟁탈전의 현장이었다.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장악한 것은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당항성으로 사용이 됐었고요. 475년에 장수왕이 고구려를 이 지역을 장악해서 군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고구려 영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신라와 백제가 1차 나지 동맹을 맺고 2차 나지 동맹을 맺었는데 2차 나지 동맹을 맺었을 당시에 백제 약속을 파기시키면서 한강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남양반도 일대를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대중국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던 시절 고구려와 백제에 의지한 신라의 대중교섭은 치열하게 전개되던 삼국 간의 쟁패전에서 여러 가지로 신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신라는 우리 알다시피 한반도 동쪽 끝, 동남쪽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서쪽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신라는 초기부터 일본 당신 외락을 했어요. 왜가 워낙 신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어떻게 신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북에는 고구려가 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으니까 신라가 결국은 그 발전하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 끝에 위치해 중국과의 교류 활동에 제한이 많았다.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라는 중국의 여러 왕조와 직접 교류에 나섰다. 신라 진흥왕이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하면서까지 한강 유역을 점령한 것은 황해와 맞닿은 지역을 확보해 중국과 독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장애 요인을 사실은 일거에 해소시켰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강 유역 진출을 통해서 당항성을 확보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신라가 늦은 황해 진출입니다만은 후에 황해를 통해서 신라가 번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진흥왕은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한 후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에 있던 당성을 황해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당성은 항구로서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었고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왕래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항구도시가 성립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단 항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성이 있는 현재 남양반도 지역은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황해 남북 연근해 항로가 통과하는 지점이고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황해 중부 횡단항로가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남북과 동서의 해양 십자로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의 내륙 수로와도 직접 연결돼 있어 대중국 무역과 한반도 주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한강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만으로 흘러들은 한강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서 한반도 중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망, 물류망 등등. 때문에 이미 백제에게 40여 성을 함락당한 신라의 입장에서 당항성은 결사항전으로 지켜야 했던 중요한 거점이었다.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나라 군사하고 연합해가지고 멸망시켰어. 그러면 신라가 이게 한강 유역을 가지고자 하는 당과의 커넥션, 무역도 무역이지만 정치적인 커넥션을 갖다 돈독히 하기 위한 뭐 그런 거였으니까 뭐 자관에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당나라와의 교류는 삼국 모두에게 중요했다. 때문에 당나라와 가장 빠르게 왕래가 가능한 당성의 존재 또한 중요하게 부각됐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 산동반도의 등주로 남하하는 항로다. 그때는 이게 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대양 항해를 하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할 테니까 되게 연안 항로를 했을 겁니다. 이제 연안 항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파도 같은 게 좀 작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방향 자체를 갖다 육지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갈 수 있죠. 대양에 가서는 방향을 잘 확인 못하니까 배가 떠내려가도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연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거는 이제 되게 뭐 조선시대까지도 우리 조운선 같은 게 다 연안으로 다녔으니까
뭐 그거는 옛날 고대에는 틀림없이 막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 항로는 비교적 상시 항해가 가능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또 다른 항로의 개척이 필요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황해 중부 횡단 항로다. 그것도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각각 사용한 것이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 전이라든가 통일 후 즉 현재 산동반도의 등주랑 교류할 때도 역시 주로 남북 연근해 항로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고요. 발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남북 연근해 항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라 입장에서. 따라서 동서 중부 횡단 항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동쪽은 역시 남양반도, 서쪽은 중국의 등주성이라든가 그 아래는 청동안이 되겠습니다. 황해 중부 횡단 항로엔 두 가지 루트가 사용됐는데 하나는 황해도 장산곳까지 올라간 후에 서진에 횡단하는 방법이다. 장산곳에서 산동반도까지는 대략 250km로 바람을 제대로 만나면 하루 만에 산동반도 최동단인 성산항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중국 산동하고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사이에 있는 섬 같으면은 그 중간에서 보면 산동도 보이고 한반도도 보이지 뭐 황해도나 한반도도 보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그 땅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잃을 위험이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또 다른 횡단 항로는 경기만에서 출발해 덕적도를 지나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항로다. 이때 당성이 주요한 출발지가 됐는데 특히 삼국시대 신라가 이 항로를 애용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중부 횡단 항로로 이어지는 곳은 중국 산동반도의 성산항이었다.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는 성산두는 산동반도 끝자락으로 중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성산두는 한반도 황해에서 산동반도의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는 속설이 전해질 만큼 한국과 가까운 곳이다. 现在从文献的记载来看，民间的贸易是肯定是在这个陈山图那边啊，这是这个陈山图那里，但是也不是说完全是一个贸易，它主要是一个港口的一个中转，也就是它最主要的还是到扬州，到明州。 也就是到宁波。 경기만을 출발하는 중부 횡단 항로에 대한 내용은 삼국시대 전반에 걸쳐 기록돼 있다. (660년) 당의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산동반도 성산을 출발해 동물도, 지금의 덕적도를 거쳐 백제를 공격해 멸망시켰을 때도 이 항로가 사용됐다고 한다. 만일 목적지가 뭐 심양이든지 여동반도라 그러면 그쪽으로 끝까지 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대개 중국 산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 같으면은 여기 산동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니까 이렇게 대양항로를 지탱해서 건너갔을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 산동반도로 직항하는 가장 빠른 길의 시작이 당성이며 당성은 삼국의 대결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그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가 결국 가장 그 핵심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지를 아주 적합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그 관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항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직항로를 통해서 산동반도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니까 뭐 백제든 고구려든 신라든 그 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 가운데 가장 발전이 느렸던 신라. 하지만 진흥왕 14년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신라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첫 번째가 불교의 유입이었다. 이 불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사회 발전이 되느냐 하는 이유는 불교 문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사찰이 지어지니 건축술이 발달되죠. 그 다음에 탑이 세워지고 불상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조각술이 발달되죠. 그 다음에 사찰 안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해화가 발달되죠. 그래서 불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 사회, 건축, 예술, 그 다음에 신앙 모든 전반적인 차원에서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불교의 유입과 함께 많은 승려들이 중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 대표적인 구법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와 의상이다. 원효가 이제 의상과 같이 그 경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그 통로로 충주로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기록을 통해서 보면 직산에서 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효가 이 직산 근처에서 자고 당성을 통해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의상하고 같이 가려고 했던 거죠. 중국 송대 승려 찬영이 저술한 송고승전 의상전에 나온 얘기다. 행차가 본국 해문 당주 경계에 이르러 큰 배를 구해 장차 큰 파도를 넘으려고 계획하다가 중도의 소낙비를 만나 길녘 토감 사이에 몸을 숨겼다.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의상과 원효는 해문 당주 경계에 이르러 소낙비를 만나 길녘 동굴에 몸을 숨겼다. 참결에 심한 갈증을 느낀 원효는 주변을 더듬어 물을 발견했고 그 물을 아주 달게 마셨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원효가 지난밤 마신 물은 해골 바가지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다고 한다.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젯밤이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어이하여 어제는 달기단 물이었던 것이 오늘은 구역질을 나게 하는가? 그렇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건 내 마음일 뿐이다. 진리는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해골물로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에 대한 설화다. 기록에 직산에서 잤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날 보는 두 견해가 있어요. 평택 사람들은 자기네 간날이니까 거기서 잤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산 쪽에서는 이 당항이 자연히 이 항로의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근처다. 뭐 직산에서 남양만 일대 다시 말하자면 당성 일대 그 근처에서 잤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예,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 두 번째 변화는 도당 유학생으로 시작됐다. 신라가 처음으로 당의 유학생을 파견한 것은 선덕여왕 9년 640년이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당의 빈공과의 장원으로 합격한 신라 최고의 천재 최치원이 대표적인 신라 유학생이다. 특히 통일신라 하대에 들어와서는 신라의 도당 유학 풍조가 최고조에 달했다. 희강왕 2년인 837년엔 당나라 국학에서 공부했던 신라 학생 수가 216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인간 평등 사상이 이미 통일신라 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최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런 평등관하고 또 하나는 불교와 유교를 결합하는 부처님과 공자님이 출발은 달라도 결국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신라 유학생들은 넓은 중국 대륙에서 많은 학문과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다. 그리고 그들의 신지식은 관습의 얽매인 신라의 부패한 사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가보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보고 우리도 어려운 걸 보면서 거기서 배운 게 두 가지입니다. 나라나 왕권이 강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계급을 부셔내서 좀 실력대로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고려에 와서 과거 제도도 만들고 이런 데 기여를 하니까. 당성을 차지한 신라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신문물의 유입이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무역을 통해 신라로 유입됐으며 신라의 문물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도 했다. 사절단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공무역을 행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신라에서 당나라의 이른바 이제 조공이죠. 그 물건을 주면은 그 중국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 물건, 그러니까 결국은 물물교환이죠. 그런 공적인 물물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무역, 그리고 그 공무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절단입니다. 8, 9세기 신라는 다양한 형태의 사절단을 당에 파견했다. 통칭 견당사라 불리는 그들은 본국왕을 대신해 당나라 임금에게 조회하고 표문과 공물을 바쳤다. 양나라 원제 소역이 양의 조공을 온 외국 사절의 모습을 그린 양직공도엔 6세기 백제 신라 고구려 사신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唐王贸易其实它开辟的不只是唐的，比它早这时期就已经开始有了。这就是在中国和其他远方这些国家之间一种形成的，就是地方向它以它为中心吧，来进贡一些物品，它再还回一些物品，这就是以体现在物上。 이처럼 곡물과 희사품의 교환을 통해 양국 간의 상품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공무역인 조공무역이다. 공무역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이라면 사무역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교역이다. 고대 동아시아 율령 체제 아래서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공식 경로를 통한 공무역만 허용되고 사무역은 법적으로 일절 금지됐다. 最主要的还是一个民间的，民间的这个，但是有一个很大的一个问题，因为这个无论是中国还是朝鲜半岛的早期文献，因为这个我们的这个文化是官方主导的文化，所以对民间的这样一个不像今天留下大量的记录。 我们现在只能是通过一些，有时候官方是要控制民间走私，简单的，所以那个方面是基本上是不清晰的。 하지만 문무왕 때 의상은 상선을 타고 당에 들어갔고 경덕왕 때 장추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다. 비록 공무역에 비해 활발하진 못했지만 사무역은 늘 존재해왔다.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그 물품 교역에 관한 기록들은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아마 신라에서 가장 특산물로서 중국에 많이 나갔던 게 바로 금, 은, 우황, 인상 이 4개 품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당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은 주로 이제 비단류, 뭐 중국의 비단은 워낙 유명하니까 세계 각지로 수출이 됐죠. 비단류, 그리고 도자기 같은 거, 그리고 서적, 서적류. 또 각종 의장구류. 신라의 대당 교역품을 보면 금, 은, 우황, 인삼 등 비교적 원재료를 수출했으며 비단이나 금띠, 도자기 등 주로 완제품을 수입한 것을 볼 수 있다. 당나라 전기에 주로 제작된 화려한 색깔의 당삼채 항아리는 경주 지역에서 여러 점 출토되기도 했다. 也是这样，我是记得有星罗三彩，星罗三彩它就是首先就是唐三彩，然后还有日本还有奈良三彩，奈良三彩，这实际上都是反映出一个唐文化的相同的一个传播。 8세기 후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엄격히 통제됐던 사무역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무역 상인들과 함께 신라의 구법승 유학생들이 늘면서 산동반도 주변으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8세기, 9세기가 되면 신라에서는 흉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흉년, 기근 뭐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살길을 찾아서 당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당나라 황해 연안에 틀을 잡고서 마을을 형성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자치구역을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신라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나라의 개방적인 이민족 정책과 신라와 당나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 만들어진 신라방. 신라방은 주로 산동반도와 강회지방, 항주만 등에 분포돼 있었다.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펑나이 수성. 과거 등주항이라 불렸던 이곳은 성산두와 함께 신라인들의 출입이 잦았던 곳이다. 因为在唐代呀，登州港是最兴盛的时候，大批的这个外国的商人、使节、学生、僧侣到这居住。但是我们主要呢是通往朝鲜半島和日本，所以在这里呢居住的除了我们当地人以外，主要以朝鲜人和日本人为主。 펑나이 수성에 위치한 고선 박물관. 여기엔 과거 이곳에 거주했던 신라인들의 거주촌인 신라방이 재현돼 있다. 就是登州港这地方作为这个中朝交往的一个中转港吧，这地方呢，就是说韩国、朝鲜半岛的人们到这里来，当时主要是以这个朝贡贸易为主。 当然了，还有大量的使臣、商人和僧人到这里来学习，所以他们呢也带来了大量的这个草药啊、人参呐、金银器以及这个各种皮草。而通过这个登州港这边呢，我们中国的丝绸、茶叶，包括大量的书籍、瓷器，也从这里呢向外输出。 등주항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무역은 삼국시대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2005년 당시 펑나이 수성 해저에서 고려 화물선으로 보이는 고대 선박이 발견되기도 했다. 首先呢，是从这条船的船型上来看，它是高丽古船。首先呢，这条船它是这种短肥型的货船的形式。另外呢，在船上还发现了一些这个。 像粉青杀气碗，都是当时典型的韩国瓷器特点。 신라방은 주로 바다 근처 도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은 보통 상업과 해운업을 생업으로 삼았다. 신라인의 해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업과 선박 수리업 등이 발달했으며 당나라에 왕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현지 사정을 알려주는 여거와 통사가 있었다고 한다. 按照唐朝的这个制度，在城郭里面，这叫坊。我们说在城，它有城墙，在城墙里面为了便于管理一片一片的，这一个区域，我们现在叫街道办事处，这是叫坊。在城郭以外的都是叫做村，农村的村。 也就是说，在叫新罗坊的这些人，他的主要职业可能是经商的，是从事城市的服务业的；在新罗村生活的人，他主要是从事一个农业方面的为主，农业人口为主的，这是不一样的，在这个地方。 당시 중국엔 신라방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거주촌이 존재했다. 또 다른 형태의 외국인 거주촌, 번방이 바로 그것이다. 번방은 양주, 항주를 기점으로 북쪽은 신라 사람들이 신라방에 거주했고 양주 이남에는 번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랍페르시아의 자치 공동체인 번방은 이제 광주를 그 베이스 캠프로 하고 위에 천주, 복주, 이제 항주, 양주 이 5대 번방이었습니다. 이 번방은 일종의 자치 공동체로서 그 번방 내에서는 중국법의 조촉을 받지 않고 이슬람 법과 관습에 따라서 새로운 완전한 자치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신라방과 번방의 등장은 수많은 문물이 중국을 통해 교류되었음을 말해준다. 지리적으로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페르시아 유물들이 경주 고분 등지에서 출토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과거 번방과 신라방을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문물들이 교류됐음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아시다시피 장안은 이제 세계 최대의 국제 도시로서 수많은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 자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진출했던 신라 사람들과 자연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진출 과정에서 당성이 한반도로 통하는 중요한 이제 교역항이었고, 따라서 9세기 중엽부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의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에 의한 희귀품, 사치품, 외래품들이 우리 이제 신라 사회에 전해져서 신라 사회의 성숙과 새로운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됐던 것이죠.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을 이어주던 교통로 실크로드. 실크로드를 따라 유입된 전 세계의 다양한 신문물들은 당시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했던 신라까지 전해졌다. 거북이 등껍질과 슬슬이라는 에메랄드로 장식된 이 빗은 당시 신라 귀족 부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명품 빗으로 경주 지역 분묘에서 발굴됐다. 실크로드를 통한 아랍 페르시아 문화의 유입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주 괴릉에 위치해 있는 무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깊숙하게 골이 파인 눈자 위, 커다란 코, 곱슬거리는 수염. 괴릉의 무인상은 당시 신라가 중국과의 교역뿐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의 서역인들과도 활발히 교류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비록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조양동 고분 발굴에서 서역인 상을 한 토우들,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만든 인형들이죠. 인형들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수염을 기른다든지 또 매부리코를 한다든지 곱슬머리라든 그런 서역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인형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비추어 본다면 신라도 아마 비록 기록은 없지만은 세계 각국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아니면 경주 주위에 와서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와 아랍의 교류는 유물뿐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서도 나타나 있다. 845년 아랍 역사학자 이븐 쿠다지바는 중국 동쪽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9명의 왕이 다스리며 금이 많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다. 그래서 신라에 가면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사는 우리 동족이 많다고 신라에 대해 서술했다. 고대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쿠시나메에도 신라에 대한 기록이 있다. 7세기 중엽 삼국 통일 직전에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와서 삼국 통일에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또 신라 화랑도를 이제 훈련시키면서 신라 사회에 기여했고 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신라 공주와 결혼하는 얘기를 담은 이 쿠시나메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로 된 이제 서사시가 발견이 돼서 지금 학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실크로드가 서역의 이스탄불에서 아시아의 동단인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연결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진 실크로드의 관문이 바로 화성의 당성이란 것이다. 역사 속의 당성은 당은포라는 당성에 속한 폭으로 주로 기록돼 있다. 登陆的地点就是韩国那边，就是唐安浦。中间经过了好多岛屿哈，像那个大连的旅顺那边，还有就是咱们所说的现在那个大同江啊，那旁边江口那个岛屿之后，到了唐安浦之后，再往东南庆州那边，这是一条线，就是说和新罗肯定要和它庆州这边要有个，还有陆路这个。 登陆到韩半岛之后，还有陆路的出发点，也就是个唐安浦。
당성은 대당 무역항으로서뿐 아니라 내륙 쪽으로도 중요한 존재였다. 그 이유는 바로 한강에 있다. 이 당항성이 자리한 곳은 바로 한강 하류 쪽입니다. 한강을 통해서 모여드는 이런 물산의 집산지라 그럴까요? 한강 유역에 있는 넓은 평야라든지 또 지금의 서울입니다만은 그 당시 한주죠. 한주라든지 큰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한강을 따라 내려오면 결국 모이는 것이 당항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강을 통한 물산의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항성이 무역항으로서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신라 왕도에서 상주와 삼년산성을 거쳐 당성에 이르는 당은포로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나 철도가 연결된 셈이다. 고구려와 백제에 눌려있던 신라는 내륙과 대륙의 무역 거점인 당성을 찾아면서 오히려 백제와 고구려의 견제를 받는 강대국으로 발전했다. 고구려나 백제에서 당항성을 그렇게 자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당항성이 한강 하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한강 수로를 통해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당항성을 장악해서 신라를 당과 단절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한강 수로를 통해서 내륙 깊숙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항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났죠. 사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당의 군사적 원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러한 군사적 원조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라의 견당사들이었다. 그들은 황해를 징검다리 삼아 양국을 왕래했다. 뿐만 아니라 신라는 당과 몇 차례에 걸친 황해 해전을 통해 삼국 통일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당성이 갖는 의미가 컸던 만큼 역사의 기록 속에 당성을 둘러싼 삼국의 쟁탈전은 치열했다. 이 지역을 장악해야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민족 내부 간의 질서에서 우위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장악해야지만 말 그대로 국제사회에 진출해서 발전을 꾀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삼국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쪽의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면서 결정된 삼국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삼국 통일의 비밀, 그것은 당성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중국은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도 사실은 아마 어떤 무역, 그리고 또 정치, 또 문화, 이런 측면에서 아마 두 나라가 상호 밀접하게 교섭을 했을 터인데, 그 교섭의 교두보 역할, 그리고 또 교섭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바로 당항성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신라가 당항성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 해서 신라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화성에 위치한 당성은 1971년 문화재 지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요거는 이게 도끼인데 벌목할 수도 있겠지만 벌목용으로는 좀 작고, 이게 무슨 자관 쪽에 날로 봐서는 상당히 잘 다듬을 수 있는 목수일, 벤일 같은 것도 포함해서 목수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와는 당시 이곳 당성에 거주했던 귀족들의 품계를 말해준다. 뒤집어 찍혔지만은 이게 각을 해가지고 찍었죠. 비케어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찍는 거는 자관에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대관이거든요. 이게 대관이란 거는 아마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아마 나타나는데,
이게 그 상당히 높은 신분이고 귀족성, 그러니까 되게 육두품 출신까지니까, 육두품이라는 게 신라 성골과 진골이 있고 그다음에 육두품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적어도 주운 재상급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만큼 신라 시대 때 중요시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명문이 대관. 재래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 모양의 토우. 일반적으로 실을 뽑을 때 사용됐던 방추.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400여 점의 출토 유물들. 당성은 오랜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2차 발굴을 마친 당성은 아직도 남겨진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아마도 수많은 유적들이 당성 인근에 수장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성을 둘러싼 수많은 내용들은 세계를 향해 첫발을 내딛었던 통일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중국은 이 위치 자체가 문화 교류가 훨씬 더 개방된 지역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는 또 거기서 한 파장 더 넘어서 갖고 문화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런 거에 하나의 출발점이라 그럴까, 출발되는 유적으로서 당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난 당선 저거는 지금 현재도 국가사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지만은 그 의미성을 우리가 잘 캐고 또 미래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던 곳 당성. 당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바깥에 눈을 뜬 첫 번 장소다. 이걸 우리가 처음에 이런 장소를 이걸 우리가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여튼 바다로 나가는 게 나라 커지는 길이라는 거를 이끌게 한 첫 번째의 하나의 장소가 아니냐. 바다는 그들의 삶이었고 바다는 그들에게 꿈이었다. 닫혀있던 우리 한반도가 세상을 호흡하는 관문이 이제 당성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2013년 우리는 97%를 해외 무역을 해서 생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당성이라는 것은 21세기 우리가 세계를 호흡하는 새로운 의미로 재조명해야 되고, 이것이 1200년간 내려왔던 그 글로벌의 전통을 재해석해서 되살리는 역할은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화가 더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 신라. 신라의 번영을 이루었고 또 신라 삼국 통일을 이룬 하나의 씨앗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당항성을 복원을 해서 어떤 교육적인 그런 하나의 그 어떤 장으로서, 그리고 또 역사의 교훈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에게 당성은 통일의 기반이요 세상과 통하는 문이었다.